크리스마스 날 프랑스 니스에서는 웬 키 큰 청년이 뒷짐을 지고 약간 멍한 얼굴로 산책로를 따라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이탈리아인처럼 생긴 얼굴에 영국인처럼 옷을 입고 미국인의 독립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청년이었다. 보기 드문 그런 조합에 많은 여성들이 호감어린 눈빛으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까만 벨벳 양복에 장밋빛 넥타이, 가죽 장갑 차림에 단축 구멍에는 오렌지 꽃을 꽂은 멋쟁이 남자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이 청년의 큰 키를 부러워했다. 감탄할 만한 미인들이 많았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발 여성이나 파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가끔 흘끔거릴 뿐이었다. 곧이어 청년은 산책로를 벗어나더니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듯 교차로에 잠시 멈춰섰다. 작은 마차들 사이로 웬 숙녀만 한 명 태운 마차가 거리를 따라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숙녀는 앳되고 금발에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 청년은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소년처럼 모자를 흔들며 앞으로 달려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 로리 오빠, 정말 오빠 맞아?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에이미가 소리치며 고삐를 내려놓고 두 손을 내밀었다. 차양 아래 들어가 있는 사제들과 흰 베일을 두르고 촛불을 든 수녀들, 파란 옷을 입은 신자 몇몇이 성가를 부르며 지나갔다. 로리가 행렬을 무심히 쳐다보는 동안 에이미는 로리를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전에 없던 수줍음을 느꼈다. 로리는 달라져 있었다. 에이미가 떠날 때 알았던 명랑한 얼굴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우수에 차 보이는 남자가 옆에 앉아 있었다. 로리는 예전보다 더 잘생겨진 데다 한층 성장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던 순간에 보였던 즐거움의 기색이 사라진 지금은 지치고 풀죽어 보였다. 아프거나 딱히 불행해 보이진 않았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던 1, 2년 전보다 성숙하고 진지해진 듯 보였다. 에이미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그래서 행렬이 팔리오니 다리의 아치문을 지나 교회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랑말만 다독였다. 로리 오빠가 어른이 되고 있는 거라면 그냥 소년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에이미는 호기심과 실망, 어색함을 동시에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편안하고 쾌활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에이미는 아비그도르 우체국에 들러 집에서 온 소중한 편지를 찾고는 고삐를 로리에게 맡긴 채 느긋하게 편지를 읽었다. 그 사이 두 사람을 태운 마차는 6월처럼 월계화가 싱그럽게 피어난 초록색 산 울타리 사이의 그늘진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베스 언니 건강이 많이 안 좋대.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다들 그냥 있으래.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서 그냥 있긴 하지만. 에이미가 편지를 한 장 읽고 나서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생각에도 이러는 게 맞아. 네가 집에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가족들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거야, 이쁘나. 로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할 때의 모습에서 예전의 로리가 보이는 듯했다. 에이미는 이따금씩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로리의 표정과 행동, 이쁘나라고 부르는 오빠 같은 말투가 낯선 땅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는 아니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에이미는 밝게 웃으며 조를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서 조는 글쓰기 작업복 차림에 리본이 수직으로 고추선 모자를 쓰고 입가에는 영감이 활활이라는 말풍선까지 달고 있었다. 로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아서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에이미가 읽어주는 따끈따끈한 편지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아침에는 선물을 받았고 오후에는 오빠와 편지가 왔고 밤에는 또 파티가 기다리고 있잖아. 오래된 요새 유적들 사이에서 내리며 에이미가 말했다. 화려한 공작새 무리가 먹이를 기다리며 얌전히 그 둘을 따라갔다. 에이미가 저쪽 비탈에 서서 깔깔거리며 알록달록 눈부신 빛깔의 새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뿌리는 동안
아까 에이미가 그랬듯 로리도 에이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떨어져 지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자연스레 호기심이 일었기 때문이다. 에이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당황스럽거나 실망스럽기는커녕 오히려 감탄과 찬사를 자아낼 만했다. 에이미는 가식이 약간 섞인 말투와 태도만 눈 감아준다면 여느 때처럼 생기가 넘치고 우아했으며 옷맵시와 몸가짐에서는 기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흘렀다. 게다가 에이미는 나이에 비해 늘 조숙했던 편이라 일찍부터 침착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보다 신분이 높은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끔 옛날의 새침한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고집도 여전했으며 외국 생활에 겉멋이 들어 타고난 솔직함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공작새에게 먹이를 주는 에이미를 지켜보는 동안 로리가 이 모두를 전부 읽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로리는 만족하고 관심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보았고 햇빛 속에서 환한 얼굴로 서 있는 처녀가 그려진 앙증맞은 그림 한 장을 손에 넣었다. 햇빛은 드레스에서 부드러운 색조를 끌어내고 뺨에는 생기를 더하고 머리카락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에이미를 유독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기억나? 성당이랑 산책로, 만에서 그물을 끄는 어부들과 빌라 프랑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 말이야.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슈베르트 탑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사람들이 코르시카 섬이라 부르는 바다 저 멀리 저 섬 아닐까? 기억나. 별로 변하지 않았어. 로리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조 언니가 저 유명한 점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에이미가 로리도 보고 즐거워하길 바라며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로리는 이렇게만 말하고 나서 나폴레옹보다 더 대단한 침략자 덕분에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된 그 섬을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언니를 대신해서 잘 봐도 그리고 이리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얘기해줘. 그러면서 에이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었다. 로리는 에이미 옆으로 다가와 묻는 말에 전부 대답했지만 에이미는 그가 유럽 대륙을 돌아다녔고 그리스에 갔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었다. 두 사람은 1시간쯤 더 빈둥거리다가 집을 향해 다시 마차를 몰았다. 로리는 캐럴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났다. 그날 밤 에이미는 전에 없이 몸치장에 신경 썼다. 못 본 사이에 세월은 두 청춘 모두에게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한 듯 했다. 이제 에이미는 옛 친구를 새로운 눈으로 소년이 아니라 잘생기고 다정한 남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에이미는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감각과 솜씨도 있었다. 가난하지만 예쁜 여자에게 이런 재주는 재산과도 같았다. 니스에서는 모슬린 청과 비단 망사 제품이 비교적 쌌기 때문에 에이미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그런 것들로 치장했다. 에이미는 주로 합리적인 영국식 패션을 따라 젊은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수수한 드레스를 골랐고 거기에 싱싱한 꽃과 자질구레한 장신구 등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만점인 온갖 종류의 앙증맞은 장치를 더해 매무새를 완성했다. 물론 에이미도 가끔 예술가 기질이 발동하면 옛날 옛적 머리 모양이나 조각상 같은 몸짓, 최고급 명품 옷들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누구나 약점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이며 단정한 외모로 우리의 눈을 만족스럽게 해주고 소박한 허영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아가씨라면 쉽게 용서할 수 있었다. 로리 오빠에게 잘 보여야겠어. 집에 가서 내 얘기를 할 테니까. 에이미는 로리를 기다리면서 기다란 방을 이리저리 서성이다 샹들리에 밑에 서게 되었다. 그러자 머리가 더욱 돋보였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점찍어 두었다가 첫눈에 호감을 사고 싶다는 유치한 바람이 부끄러워진 듯 마음을 바꾸고 방 맞은편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 결정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때마침 로리가 방에 있던 에이미조차 듣지 못할 만큼 아주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저 멀리 창가에 서서 고개를 반쯤 돌린 채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들고 있었는데
빨간 커튼과 대비되는 날씬하고 하얀 모습이 제자리를 찾은 조각상처럼 효과 만점이었다. 안녕 디아나, 로리가 말했다. 에이미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에이미가 바라던 대로 호감이 어려 있었다. 안녕 아폴로, 에이미가 웃으며 대답했다. 로리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멋지고 당당해 보였다. 이렇게나 멋진 남자와 팔짱을 끼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자 에이미는 데이비스 집안의 평범한 네 딸들이 진심으로 딱하게 느껴졌다. 너 주려고 가져왔어. 해나 아줌마가 흔해 빠진 꽃다발이라고 부르는 건 네가 싫어한다는 게 기억나서 내가 직접 만든 꽃다발이야. 로리가 작은 꽃을 건네며 말했다. 거기에는 팔찌가 매달려 있었는데 에이미가 매일 카르디글리아 상점을 지날 때마다 진열창 너머로 탐내던 것이었다. 친절하기도 하지. 오늘 오빠가 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도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말만 들어도 고마워. 그런데 이상하게 네가 하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네. 에이미가 손목에 은팔찌를 찾아 로리가 덧붙였다. 그러지 마.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았어? 로리 오빠가 그러는 건 싫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무뚝뚝한 게 더 좋아. 그럼 그러지 뭐. 로리는 마음이 놓이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한 뒤 고향에서 함께 파티에 갈 때 그랬던 것처럼 에이미의 장갑 단추를 채워주고는 넥타이가 똑바른지 물었다. 그날 밤 그곳에 있던 젊은 아가씨라면 로리 팔에 기대 무대를 장악했던 에이미의 기분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에이미는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었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다.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에이미는 고향의 황야에라도 온 듯 발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젊음, 여성스러움으로 왕국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아가씨들이 원래 그렇듯이 에이미도 자신이 지배하게 될 아름다운 왕국을 처음 발견하고는 우쭐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에이미는 춤을 잘 췄고 그런 만큼 자신의 춤 실력을 로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따라서 로리가 더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춤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에이미가 받았을 충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도회에 왔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미의 놀란 얼굴과 퉁명스러운 대답에 로리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러 나섰다. 첫 춤은 너랑 추고 싶어서 물은 거야. 그 영광을 내게 줄래? 저 백장님만 아니면 그러겠는데 백장님은 춤을 정말 잘 추거든. 하지만 로리 오빠는 내 오랜 친구니까 양보해 주실 거야. 에이미가 굳이 백작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이름이 효과를 발휘해 자신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로리가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멋진 청년이긴 하지. 하지만 저 폴란드인은 키가 너무 작잖아. 신들의 딸이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감당하기엔 말이야. 돌아온 답변은 고작 이것뿐이었지만 그래도 에이미는 만족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영국인들 틈에 끼게 되었다. 에이미는 신나게 타란텔라를 추고 싶었지만 얌전히 코티용을 추는 수밖에 없었다. 로리는 에이미를 멋진 청년에게 양보하더니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의무를 다하러 플로에게 가버렸다.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은 곧 따끔한 벌을 받았다. 에이미가 저녁 식사 때까지 다른 사람들하고만 어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리가 뉘우치는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언제든 마음을 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춤은 폴카 레도바였다. 로리는 서둘러 달려오긴커녕 슬슬 걸어와 춤을 신청했다. 그러자 에이미는 보란듯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차이는 춤 상대 명단을 보여주었지만 로리는 예의상의 아쉬움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이미가 멀리서 백작과 갤럽을 추면서 보니 로리는 한숨 돌린 듯한 얼굴로 작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에이미는 한참 동안 로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고 대화도 곡 사이사이에 핀을 챙기거나 잠시 쉬러 보호자로 참석한 작은 어머니에게 갔을 때 한두 마디 하는 게 전부였다. 에이미의 분노는 효과를 발휘했다. 분노를 웃는 얼굴로 감춘 덕에 에이미는 유난히 쾌활하고 눈부셔 보였다. 로리의 눈은 그런 에이미를 즐겁게 쫓았다. 에이미는 펄쩍펄쩍 뛰는 법도 그렇다고 느릿느릿 걷는 법도 없이 활기차고 우아하게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연스레 로리는 이런 새로운 눈으로 에이미를 보게 되었고, 그날 저녁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어린 에이미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이미는 폴란드 백작과 열정과 그 이상의 우아한 몸놀림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 둘이 날개라도 달린 듯 지친 기색도 없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로리는 자기도 모르게 리듬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하얀 구두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를 까닥였다. 마침내 블라지미르 백작이 이렇게 일찍 떠나게 돼서 유감이라며 마지못해 에이미를 놓아주자 그녀는 한숨 돌리며 자신의 비겁한 기사가 어떻게 벌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23의 상심한 마음은 다정한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기 때문이다. 아름다움, 빛, 음악, 율동의 마법에 걸리는 순간 청춘의 신경이 전율하면서 청춘의 피는 춤을 추고 건강한 청춘의 마음은 날아오른다. 로리는 정신이 번쩍 든 얼굴로 일어나 에이미에게 자리를 내주고는 서둘러 에이미의 식사를 가지러 갔다. 그 사이 에이미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통할 줄 알았지. 넌 발자크가 묘사한 것처럼 스스로 화장하는 여인 같아. 로리가 한 손으로는 에이미의 커피잔을 들고 또 한 손으로 부채질을 해주며 말했다. 내 화장은 번지지 않아. 에이미는 하얀 장갑을 볼에 문지르더니 보여주었다. 로리는 에이미가 순진하게도 자신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뭐라고 불러? 로리가 자기 무릎 위에서 찰랑거리는 에이미의 숄 자락을 만지며 물었다. 일루전. 잘 맞는 이름이네. 아주 예쁜데? 새로 나온 거겠네? 굉장히 오래됐는걸? 이걸 걸친 아가씨들을 수십 명도 더 봤을 텐데 이제까지 예쁜 줄도 몰랐다니 바보. 네가 입은 건 처음 봐서 그래. 그렇게 변명해 둘게. 그러지 말라니까. 지금은 그런 산사보다 커피가 더 반가워. 아이 참, 그렇게 가만히 서 있을 거야. 신경 쓰인단 말이야. 로리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꼬마 에이미의 명령에 따르는 게 이상하게도 즐겁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빈 접시를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이제 수줍음을 내려놓은 에이미는 만물의 영장이 복종의 징후를 보일 때 여자들이 기뻐서 그러듯이 로리를 막 대하고 싶어졌다.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운 거야? 로리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이런 거라니? 애매한 표현이네.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 에이미는 로리의 말을 다 알아듣고도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라며 로리를 짓궂게 몰아세웠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스타일, 침착함, 그리고 그 일루전 말이야. 로리는 새로운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쩔쩔매다가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에이미는 흐뭇했지만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점잔을 빼며 대답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전하게 돼. 난 노는 만큼 공부도 하거든. 이 비단은 싼 거야. 꽃장식도 거저 얻을 수 있고 게다가 난 싸구려 물건들을 가지고도 최대한 잘 꾸밀 수 있거든. 에이미는 마지막 말은 괜히 했다고 후회하면서 안목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 하지만 로리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에이미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용기와 인내, 가난을 꽃으로 덮을 줄 아는 명랑한 기백에 감탄했고 더 나아가 그 점을 존경하기까지 했다. 에이미는 자신을 바라보는 로리의 눈길이 왜 그렇게 다정한지, 왜 로리가 자신의 춤 상대 명단을 본인 이름으로 가득 채우고 그날 저녁 내내 매우 유쾌한 모습으로 자기 옆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온 충동은 그 둘이 자신들도 모르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받기 시작한 결과였다. 로리는 일주일만 머물 생각으로 니스에 왔다가 한 달째 머물고 있었다. 자연히 에이미와 그는 서로 어울리면서 위안을 얻었고 즐거운 계절을 맞이한 니스의 그 누구보다도 바지런을 떨며 말을 타거나 춤을 추거나 빈둥거리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겉보기에 스스럼 없이 함께 즐기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서로를 발견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있었다. 로리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천성이 너그러웠기에 에이미가 원하기만 한다면 니스의 자잘한 장신구를 모조리 사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에이미의 평가가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로리는 에이미의 예리한 파란 눈이 슬픔과 경멸을 반씩 담아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두려움마저 느꼈다. 비밀 얘기 들을 준비됐어. 그러면서 로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결심한 듯 에이미를 올려다보았다. 나 말할 게 없어. 먼저 시작해. 나도 없는데 난 네가 집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들은 줄 알았지. 최근 소식은 오빠도 모두 들었잖아. 자주 듣는 거 아니었어? 난 조 언니가 편지를 많이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조는 너무 바빠. 나도 여기저기 떠도느라 바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건 불가능해. 로리는 에이미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챘는지 궁금해서 잠시 그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화제를 바꾸고 말았다. 기대하지 마. 에이미가 절망 어린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마가 내 허영심을 몽땅 앗아가 버렸어. 거기에 걸작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지 뭐야. 가슴 아프지만 어리석은 희망 따윈 싹 다 버렸어. 열정과 재능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포기해? 바로 그래서야 재능이 있는 것과 천재는 달라.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그 틈을 메울 순 없어. 난 위대한 화가가 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 접었어. 그럼 앞으로 뭐 할 건지 물어봐도 돼? 다른 재능을 갈고 닦아서 기회가 되면 사교계를 주름 잡고 싶어. 훌륭한 걸. 그럼 이쯤에서 프레드 본이 등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날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줄래? 넌 아직 세상 일을 덜 겪어서 감정을 잘 못 숨겨. 작년에 너와 프레드를 둘러싼 소문을 들었어. 이건 내 생각이긴 한데 프레드가 갑자기 집으로 불려가서 그렇게 오래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맞지?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단호한 대답이었지만 에이미의 입은 미소를 지으려 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반짝이는 눈빛에서 에이미가 자신의 힘을 파악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설마 약혼했니? 아니야. 하지만 프레드가 돌아와서 청혼하면 받아들일 거잖아, 안 그래? 그러겠지. 프레드를 좋아한다는 거야?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청혼하기 전까진 좋아하지 않겠다? 맙소사. 아주 소름 끼치게 신중도 하시지. 프레드는 좋은 녀석이긴 하지만 에이미, 네가 좋아할 남자는 아니야. 그는 부자이고 신사임되다 쾌활해. 에이미는 냉정하게 품위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순수한 의도였는데도 자기 자신이 창피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답이 나오네. 사교계의 여왕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상대를 골라 시집을 잘 가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거 아냐? 꽤 그럴듯하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처럼. 하지만 네 어머니의 딸이 하는 말이라기엔 이상하게 들려? 하지만 맞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침착한 결심은 젊은 화자와 묘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로리는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다시 드러누웠다. 그의 표정과 침묵뿐만 아니라 어딘지 자조하는 듯한 기색에 에이미는 속이 상해 내친 김에 잔소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할 건데 괜찮지? 그러든가. 그러면서 에이미는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5분도 안 돼서 화낼 거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화낸 적 있냐? 넌 눈처럼 침착하고 부드럽잖아. 오빠는 날 잘 몰라. 눈도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얼얼하게 찔러댈 때가 있거든. 오빠의 무심함은 절반은 가짜야. 제대로 자극받으면 진실이 드러날걸? 그럼 자극해봐. 난 까딱 없을 테고 넌 재밌을 거야.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로리가 그를 너무도 많이 바꿔놓은 무관심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한 마음에 에이미는 혀와 연필을 날카롭게 다듬으며 얘기를 꺼냈다. 플로와 내가 오빠 새 별명을 지었어. 게으른 로렌스라고. 마음에 들어? 에이미는 그 말이 로리를 화나게 할 줄 알았지만 로리는 팔짱을 끼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쁘지 않은걸. 고마워 아가씨들. 난 로리 오빠를 경멸해. 에이미가 발끈하거나 토라져서 미워! 라고 말했다면 로리는 차라리 좋아하며 웃어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 슬픔까지 묻어나는 그녀의 심각한 말투에 로리는 눈을 번쩍 뜨고 얼른 물었다.
왜 그런지 말해줄래? 훌륭하고 쓸모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단점 투성이에 게으르고 늘뚱해 있잖아. 계속해 흥미진진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기적이야? 로리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관대함이야말로 자신의 장점이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 아주 이기적이야. 함께 어울리는 동안 오빠를 관찰해봤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외국 생활을 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 말고는 한 게 없잖아? 4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정도도 놀지 말란 말이야? 그 정도면 놀 만큼 논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보기엔 놀아도 전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 처음 만났을 때 오빠가 성숙해진 것 같다 말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지금 오빠는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보다 절반도 멋있지 않으니까. 지독하게 게으르고 잡담이나 좋아하고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내버리고 현명한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멍청한 인간들이 아부와 찬사에 안주하는 것 같아. 오빠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쓰지도 즐기지도 않고 그저 빈둥거리고만 있어. 돼야 마땅한 남자가 되는 대신에 그저 여기서 에이미는 고통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을 뚝 멈췄다. 석쇠 위에서 몸부림치는 성 라우렌시오겠지. 로리가 덤덤하게 에이미의 말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잔소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정신이 번쩍 든 듯 불꽃이 일었고 방금 전의 무심한 표정도 분노와 고뇌가 반씩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빠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 보고 천사네 뭐네 하면서 뭐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자기들 잘 되라고 입 바른 소리라도 하면 우릴 비웃으며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 그것만 봐도 남자들이 하는 소리가 듣기에만 번드르르 할 뿐 얼마나 실속이 없는지 알 수 있다니까. 에이미는 씁쓸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고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있는 분통 터지게 하는 성자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잠시 뒤 손 하나가 종이 위로 쓱 내려왔고 그 때문에 에이미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곧이어 뉘우치는 아이를 흉내내는 우스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착하게 굴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에이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쫙 펼친 손을 연필로 톡톡 두드리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아? 여자 손처럼 보드랍고 하얗네? 그나마 오빠가 멋을 안 부리는 게 다행이지 뭐야. 이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나 큼지막한 인장 반지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조 언니가 아주 옛날에 준 그 낡고 작은 반지만 끼고 있네. 아휴, 조 언니가 여기 있어서 날 거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동감이야. 손은 나타날 때처럼 갑자기 휙 사라졌다. 자신의 바람에 동감하는 말에서 묻어나는 활력은 에이미의 마음에도 들었다. 에이미는 새로 드는 생각이 있어 로리를 흘낏 내다보았지만 그는 햇빛을 막으려는 듯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누워 있었다. 게다가 콧수염이 입을 가리고 있어 에이미의 눈에는 오르락내리락 들썩이는 가슴만 보였다. 그런 가운데 길게 내쉬는 숨은 한숨인 듯했고 풀 속에 자리 잡은 반지 낀 손은 너무 소중하거나 너무 애처로워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징후와 사소한 일들이 에이미의 머릿속에서 돌연 형태와 의미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언니가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사실을 말해주었다. 에이미는 로리가 언니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다는 것과 로리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 달라진 성격, 잘생긴 손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필 그 작고 낡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냈다. 여자들은 그런 신호들을 읽고 그 뜻을 알아차리는데 밝다. 에이미는 어쩌면 시련이 변화의 주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렇다는 확신이 들었다. 에이미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최대한 살갑고 다정하게 다시 말을 꺼냈다. 내게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나한테 엄청 화를 냈겠지. 우리 모두 오빠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고향의 가족들까지 나처럼 실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었어. 하지만 어쩌면 가족들은 달라진 오빠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거야. 모자 밑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픔에 젖은 목소리만큼이나 가슴 아프게 하는 목소리였다. 가족들이 내게 귀뜸해줬다면 더없이 상냥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 이렇게 야단이나 쳐대는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야. 처음부터 랜들 양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여자가 미워. 눈치가 빤한 에이미가 자기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은근슬쩍 돌려 말했다. 랜들 양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로리는 모자를 얼굴에서 획 치웠다. 로리의 표정은 그 아가씨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해, 저기 그게... 에이미가 교묘하게 말꼬리를 흐렸다. 알면서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조 말고는 누구도 좋아한 적 없다는 거 넌 다 알고 있었잖아. 로리는 예전의 성급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건 그랬지만 가족들이 그 얘긴 하지 않았어. 그러던 중에 오빠가 왔고 아마 내가 착각했나 봐. 그런데 조 언니가 매정하게 군 거야? 난 언니가 오빠를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정하긴 했지. 엉뚱한 방향으로긴 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조한텐 잘된 일이겠지. 하지만 조는 실수한 거야. 내 말 그대로 전해도 좋아. 그 말을 하는 로리의 얼굴에 또다시 힘겹고 씁쓸한 표정이 떠올랐고 에이미는 상처에 발을 마땅한 연고가 생각나지 않아 괴로웠다. 화내서 정말 미안해, 테디. 하지마, 그건 조가 날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러면서 로리는 말을 막으려는 듯 얼른 한 손을 치켜들었다. 조는 반은 다정하게 반은 나무라는 투로 그렇게 로리를 부르곤 했었다. 너도 겪어봐. 로리가 풀을 한 움큼 뽑으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나라면 남자답게 받아들일 거야.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존경받는 쪽을 택하겠어. 에이미가 딱 잘라 말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로리는 이제까지 아주 잘 참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있기 위해 문제를 멀리 치워두긴 했지만 괴로움에 몸부림친 적도 공감을 바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에이미의 설교는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었다. 첫 실패의 좌절에 스스로를 침울한 무관심 안에 가둬버리다니 나약하고 이기적으로 보였다. 그는 막 우울한 꿈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듯 다시 잠들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물었다. 조도 너처럼 날 경멸할까?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그러겠지. 언니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잖아.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언니의 사랑을 얻어보지 그래?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어. 우등생으로 졸업한 거 말이야? 어차피 그건 할아버지 때문에라도 해야 했던 일이잖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었는데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했다면 그런 망신도 없었을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난 실패했어. 조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로리가 낙담한 듯 한 손으로 턱을 괴며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결국 오빠도 성공했다고 말하게 될 거야. 그 덕에 이득을 봤잖아. 오빠도 노력하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해 보였으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세워봐. 그럼 곧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되찾고 괴로움을 잊게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해. 노력해보면 알겠지. 일부러 무심한 척하지도 말고 그런다고 조 언니가 알아줄 거란 기대도 하지 마. 난 지혜로운 편은 아니지만 관찰력이 예민해서 오빠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난 다른 사람들이 경험과 모순된 행동에 관심이 많아. 설명할 순 없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를 위해 써먹곤 해. 물론 오빠가 조 언니를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다가 자신을 망치진 않았으면 좋겠어. 원하는 것 하나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나 많은 훌륭한 선물들을 모두 내버리는 건 나쁘잖아? 이제 좀 눈을 뜬 것 같으니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 오빠는 그 냉담한 여자가 준 상처를 남자답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로리는 예전처럼 태평하고 무심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그런 척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에이미가 준 자극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로리의 태도에서 살짝 차가운 기색을 느끼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오빠를 화나게 했나 봐. 그래도 오빠한테 이득이 된다면 난 상관없어. 오빠가 날 미워하게 된다면 유감이지만 사실이 그런 걸 뭐 한마디도 취소 못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유쾌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은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만날까? 아쉽지만 선약이 있어. 그러면서 로리는 외국식으로 손에 입을 맞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여느 남자들보다 근사해 보였다. 로리의 얼굴에 어린 뭔가를 보고 에이미는 얼른 다정하게 말을 꺼냈다. 아니, 나랑 있을 땐 편하게 해, 로리 오빠. 옛날처럼 인사하자. 난 감성이 철철 넘치는 프랑스식 인사보다 진심 어린 영국식 악수가 더 좋아. 안녕. 로리는 악수를 하며 에이미가 좋아하는 말투로 인사를 하고 떠났다. 진심이 어린 악수는 고통스러웠다. 다음날 아침 로리는 평소와 달리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에이미는 쪽지 한 장을 받았다. 에이미는 웃는 얼굴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지만 다 읽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친애하는 스승님께, 숙모님께 나 대신 인사드려줘.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 게으른 로렌스가 기특하게도 할아버지를 뵈러 가게 됐거든. 겨울 즐겁게 나고 발로사에서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게 되길 기원할게.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은 아마도 프레드에게 돌아갈 테지. 프레드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그렇게 전해줘. 고마움을 가득 담아. 착하기도 하지. 떠났다니 잘 됐어. 에이미는 흐뭇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이어 텅 빈 방을 둘러보고는 어두워진 얼굴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래, 잘된 일이야. 하지만 그가 그리울 거야.